시스템 분석 설계 6장 들어갑니다. (6장은)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 방법론이고요. 이 챕터의 목표는 시스템 requirements, 그러니까 시스템 하면은 조직, 그리고 그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 requirements 가운데서 functional and non-functional requirements를 차이가 어떤 건지, 그 기능 요구와 기능적이지 않은 다른 그 기능이 아닌 요구 사항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 활동, 여기 보면 problem analysis라고 그랬죠. 문제 분석 활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시카와 다이그램, 이게 이제 생선가시, 피쉬본 생선가시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시카와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그 그리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requirements management, 그 요구 관리, 사용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개념을 이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가지 fact finding technique, 자료 수집 방법을 식별하고 우리가 분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effective listening, 효과적으로 그 인터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6가지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body language, 몸짓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proxemics, 이게 이제 사람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얼마나 떨어져 앉는 게 효과적인가, 그런 거를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typical participants in JRP session, JRP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JRP, Joint Requirement Planning에서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JRP 세션의 그 계획 과정을 설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JRP를 팩트 파인딩 테크닉으로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자료 수집 방법으로 JRP를 이용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 최종 사용자들이죠, 엔드 유저들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팩트 파인딩 스트래티지, 자료 수집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 제크만스 프레임워크에 돌아가면, 지금 6장은 어디에 속하느냐, 아직도 여기, 그죠? 그 스테이크홀더 입장에서 본다면 시스템 오너, 그러니까 조직의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나 이 오너들, 이런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여기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시스템 리퀘어먼트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사용할 사람들, 시스템 유저스,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도 이 단계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프로젝트 관리자와 시스템 분석가는 어느 단계에서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체 측면에서는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시스템 애널리스트, 시스템 유저스 앤 시스템 오너스, 이렇게 4그룹의 사람들이 이 팩트 파인딩, 그 자료 수집 단계에 관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 그 진행 순서로 본다면은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requirements discovery, 그 요구 사항을 찾아내는 그 방법의 기초 입문을 보면, requirement discovery라는 거는 그 시스템 분석가들이
시스템의 문제. 여기서 시스템은 자꾸 정보 시스템을 생각하지 마세요. 조직입니다. 조직의 문제를 식별하고 끌어내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용자 그 커뮤니티, 여러 사용자들로부터 solution requirements,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식별해서 끌어내는 그런 데 사용하는 그 기법을 requirement discovery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system requirements라고 하는 거는 정보 시스템이 do or a property that it must have. 정보 시스템이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의 기능이란 얘기죠. 정보 시스템 메뉴에 정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것이 가져야 되는 성격, 특성, property, 이런 거를 시스템 리퀘어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보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모든 업무들을 이제 조직으로부터 그리고 사용자들로부터 인터뷰나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뭐 다른 말로는 비즈니스 리퀘어먼트, 업무상의 요건, 이런 것들을 시스템 리퀘어먼트라고 해요. 이런 시스템 리퀘어먼트는 크게 보면 이제 기능 요구사항이 있고 non-functional,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정보 시스템이 다뤄줘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을 functional,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의 기능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n-functional requirement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안에서 구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스템이 갖춰야 되는 어떤 특성,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좋아야 된다든지 속도가 빨라야 된다든지 정확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보안, 정보 시스템이 정보를 그 외부로 유출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그런 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이제 비용, 원가, 이런 측면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정보 시스템에 반영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갖춰야 되는 기능을 functional requirement라고 하고 그 외의 것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개발하는데 지켜야 될 사항들, 이런 거를 non-functional requirem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ncorrect requirement, 잘못된 요구사항을 분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시스템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늦게 deliver, 배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뭐 6개월 하기로 했는데 이 요구사항은 분석을 잘못하면 7개월이 걸릴지 8개월이 걸릴지 그 장담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를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우리 그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기준에, 그죠? 비용, 그 다음에 time, no later than 했으니까 이제 이건 time이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time.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 사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quality, 사용자 만족을 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 세 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실패하는 거죠. 정보 요구사항을 잘못 분석하면. 그리고 사용자들이 그러면 만족하지 않으면 안 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단 개발이 되면, 정보 시스템이 개발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개선하는데 enhancing system, 어떤 그 보안 이런 작업을 하는 게 excessively high,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시스템이 unreliable, 신뢰가 없고, 그리고 errors and downtime prone, 그러니까 에러가 잘 나고 그 가끔 다운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 prone to 하면은 뭐로 어떠한 경향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T staff, 이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팀의 명성, reputation, 이것이 tarnished, 빛이 바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명예가 손상될 수가 있고, 그래서 failure, 이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가 실패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패가 결국은 이 팀이 잘못해서 미스테이크로 이 정보 시스템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에러가 생겼을 때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초기 단계, 그러니까 requirements 요구 분석 단계에서 발견이 되면 그 비율로 봤을 때 아주 얼마 안 드는 거죠. 수정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뭐 디자인, 코딩, 테스팅, 뭐 acceptance 테스팅, 오퍼레이션, 운영 단계 이렇게 갈수록 점점 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니까 초기에 요구 분석을 제대로 해야 그 이후의 작업들이 쉬워진다. 에러가 덜 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구 분석을 상당히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 리퀘어먼트스에 대한 크라이테리아, 그 판단 기준.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 요구 사항을 얻어내려면 consistent, 뭐 상충되거나 모호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요구사항이 이래도 저래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complete, 완전해야 돼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feasible, feasibility 하면은 타당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능성. 그래서 가용한 자원과 제약 조건에 근거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자원, 인적 자원, 뭐 재정적 자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 규정, 한계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걸 다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요구 사항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required, 반드시 필요한 것, truly needed, 꼭 필요하고 그 조직의 목적을 fulfill, 만족시키는 그런 요구 사항이어야 된다. 그리고 accurate,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traceable,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거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시스템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traceable.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거꾸로 쫓아가서 올라가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verifiable. 이거는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틀린지 맞은지 의문이 났을 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요구사항 분석의 절차를 보면 problem discovery, 문제를 찾아내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requirements discovery, 요구사항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documenting and analyzing requirements, 문서화하고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적는 거죠. 문장으로.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관리를 이제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이게 아마 일본 사람 이름이죠. 이시카와라는 말이. 이시카와라는 일본 사람이 고안한 문제 분석 방법인데 여기에 문제의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뼈가 이제 굵은 뼈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메소드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실제 구체적인 그 원인들, 문제의 원인들은 이렇게 작은 가시로 표시하는. 그래서 마치 이게 물고기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가 물고기 이제 머리고 이렇게 뭐 부레가 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늘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제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에서 피쉬본
생선뼈 모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를 보면 member contract default.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멤버십을 갖고 있는 뭐 헬스 센터나 아니면 뭐 골프 센터나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그 계약을 그 회원들 계약을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프로블럼. 예. 그럼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크게 보면은 5개 부류로 볼 수 있겠다. 그 사람들 자체, 그러니까 멤버들, people, 그 멤버들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 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재나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정책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문제와 원인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그런 그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회원들하고 계약이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정책 policy, 정책상으로 강제성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이 좀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경우, 그래서 이런 그 계약이 자꾸 깨지거나 뭐 컴플레인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머터리얼,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서는 unreasonable pricing, 이 가격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가격이 잘못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표시할 때 이 그림을 여러분이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찾아내는 방법 가운데 이제 문제를 알았으면, given an understand of a problem, 문제를 알았으면 시스템 분석가는 그 요구사항들을 이제 찾아 나가야 돼요. 그 fact finding, 자료 수집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research, 연구하는,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자료를 구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설문지, questionnaire, 그 다음에 표본 조사, 그리고 다른 기법들,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 문제를 그 수집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사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요구사항을 찾아내면, 그걸 문서화하고, 그러니까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하는. 그래서 아주 드래프트, 초고 요구사항들을 이제 문서로 작성을 하고요. 이때 use case diagram이라고 하는 것, 7장에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챕터 7에서 use case diagram 그리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게 사용 예라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한 실제 실행 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예. 그 얘기는 기업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실제 사례, 이런 얘기예요. use case diagram이라는 게. 그런 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를 이 초기 그 단계의 문서에 이걸 포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decision table,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을 이 표로다가 정리해 놓은 걸 decision table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requirements table, 요구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문서화할 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장표들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 여기서는 뭐가 빠졌나, missing requirements, 그리고 상충되는 요구사항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뭐 마케팅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생산부에서 요구하는 게 서로 다르다. 그럼 상충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feasible requirement,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overlapping requirements, 중복되는 거, 그리고 모호한 거, ambiguous requirements,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분석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ormalizing requirements,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서 이런 거를 문장을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요. 그것을 다시 stakeholders, 그 참여자들, 그러니까 시스템 분석가,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오너, 유저 이런 사람들한테 이 분석한 것, 요구사항 분석한 거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티어링 코미티, 그 위원회에도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이 requirement analysis, 요구사항 분석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 요구 정의서라고 하는 것은 이 제한된 시스템의 그 요구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요구사항들을 그 스테이크홀더들, 여기에 참여하는 아까 주체들, 프로젝트 매니저, 시스템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유저, 오너 이런 사람들한테 발표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표라는 거죠. 문서. 이거는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contract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커미디나 아니면은 그 오너들 앞에서 이걸 발표를 하면, 또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마치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주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죠? 이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는 아니지만 그거와 별 다름이 없다. 그래서 뭐 그 동의어가 뭐 시스템 requirements, definition report, 그 다음에 requirements statement, requirements specification, functional specification 이런 다른 말로 써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구사항 정의서라는 문서입니다. 그 샘플이에요. 그래서 introduction 해서 목적이 뭐고, 배경이 어떻고, 범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용어 정의, 그 다음에 그 acronyms, 그래서 abbreviation, 약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general project description,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functional requirements, 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요구사항이 뭔가, 그리고 constraints, 제약사항이 뭔가, 그리고 제약사항 중에서도 non-functional requirement는 또 뭔가, functional requirement는 뭔가,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특이사항들을 이제 쓰는 거, 그게 이제 요구정의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그래서 요구사항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이제 요구사항 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계속 등장을 해요. New requirements to emerge, 새로운 요구사항이 등장을 하고 기존의 요구사항이 자꾸 변해요. 그런 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할 때 그걸 경험할 거예요. 처음에 요구했던 거하고 나중에 사용자나 오너가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은 한 50%가 초기에 조사한 거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자료 수집을 할 때 지켜야 될 어떤 윤리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죠. 여기 sensitive information.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민감한 정보가 그 기업의 앞으로 미래의 그 플랜, 기획서라든가 종업원들의 월급, 그 다음에 그 병력 이런 것들을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크레딧 카드라든가
소셜 시큐리티, 주민등록번호, 그런 그 사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행위로 시스템 분석가는 이 정보를 misuse, 오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분석가는 그 정보를 보호해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짓 못하게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오용을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하고 내가 수집을 했으면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스템 분석가는 뭐 당연히 존경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믿음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사용자들이나 관리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조직과 시스템 분석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분석가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시스템 분석을 해야 된다. 사용자 요구 분석을 할 때 이런 점들을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7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서라든가 양식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표집 분석을 하는 거예요. 표집, 샘플을 해서 얻어내는 거죠. 모든 걸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해서 몇 개 표본만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리서치, 그리고 사이트 비지트, 현장 방문, 그리고 작업 환경을 관찰하는 거, 또 설문조사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이것도 하나의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용자 요구 분석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그리고 JRP, Joint Requirements Planning, 이것도 하나의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JRP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샘플링 하는 거. 그 샘플링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표본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든 양식이든 어떤 기록 이런 거를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를 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샘플 몇 개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조직도, 오거니제이션 차트, 그 다음에 메모나 기타 문서들, 문제를 기술해 놓은 어떤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샘플로 몇 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Current System, 현재 그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 절차 이런 것들을 몇 개 표준만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ompleted Form, 이건 뭐냐면 fill out, 그 양식을 얻을 때 빈 양식을 얻으면 거기다 뭘 기록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외부 사람이. 그러니까 샘플로 이미 그 양식을 채운 거를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그러니까 사용자 설명서, 그리고 전산화된 화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화면, 뭐 이런 거, 엑셀 화면 이런 거, 보고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그 회사가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그거 샘플, 그 뭐 ERD 이런 게 그려져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나 다른 시스템 문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표집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 그래서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지, 문제의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 문서로부터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알고 있을까,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문서를 보면 이거 담당자가 누구구나,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런 거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 우리가 지금
업무 분석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펑션. 그 조직의 그 기업 기능이 뭔가. 여러분 펑션 하면 이제 펑션이라는 게 그 관련된 업무 활동들의 집합, 이거를 펑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판매 관리, 그런 판매 관리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있겠죠. 그걸 다 합쳐서 판매 관리라고 하는 거고요. 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생산 관리. 보통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그 관리라는 말들이 붙은 그게 다 그 조직의 기능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경리부 하면 경리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총무부, 무슨 뭐 인사부, 생산부 이런 식으로 그게 다 기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펑션이라는 게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유사한 거를 모아놓은 거를 비즈니스 펑션이라고 해요. 이 펑션이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집하고 그 보고해야 할 데이터 유형을 찾아내야 돼요. 문서에서 타입 오브 데이터, 데이터 유형을 찾아내야 되고요. 이건 여러분이 데이터 타입, 자료 유형,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커버해야 될, 인터뷰에서 찾아내야 될 어떤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뷰를 그냥 가서 만나면 안 되고 미리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질문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질문을 준비하는 거를 이런 문서에서 찾아내는 거죠. 왜 그 어떤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채워달라고 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채워진 이미 글씨를 다 써놓은 양식 샘플을 얻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각 칸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뭔지 다시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샘플로 써놓은 걸 보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 네임이라는 게 revolve, 뭐 assign to CIS, 여기에 부서 같아요. CIS에 할당된 거다. 뭐 이렇게 리포트 돼 보고 날짜. 여기에 실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여기 칸에는 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나 보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는 비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어도 되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이 완성된 샘플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빈 양식을 받으면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 외부 사람으로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샘플 양식을 회사에서 얻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본 추출을 할 때 이게 이제 통계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샘플 사이즈가 얼마나 되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0.25라는 거는 그냥 그 룰 오브 썸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우리가 어떤 표본 조사를 했을 때 그 일관되게 그 좀 이렇게 믿을 만한 데이터가 올 수 있다. 이게 확률이 높으면 이거를 0.25를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다 대답한다 그러면 뭐 이걸 0.25를 안 곱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대충 대답한 것 중에서 한 4분의 1밖에 못 믿겠다. 이러면 0.2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ertainty factor라고 하는 것.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이게 0.25가 크면 클수록 샘플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 숫자는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은 0.1을 곱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건 뭐 대답을 막 한다. 그 응답자들이 그럴 때는 이 숫자를 좀 높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한 0.25 정도를 곱한다. 이걸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certainty factor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설문조사한 값에 그 얼마나 확신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certainty factor는 우리가 그 확실성을 요구하는 게 이제 95%면 1.960이 certainty factor가 되는 거고, 그 표본 추출한 거의 신뢰도를 90% 정도로 한다면 1.64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에서는 certainty factor가 이 사람이 이제 90%의 신뢰를 가지고 이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645를 여기다 곱하고, 그 다음에 0.10이라고 하는 거는 acceptable error. 그 100 중에서, 그러니까 1이 이제 100이겠죠. 10%의 에러, 그 에러가 나는 건 우리가 뭐 용서하겠다. 그러면 이제 0.1을 그러니까 0.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645 나누기 0.1 이거의 제곱승 곱하기 0.25 하면은 68. 그러니까 certainty factor가 90% 확률을 가지고, 신뢰도를 가지고 에러가 한 10% 허용되는 거죠. 이거를 허용하는 샘플을 구하려고 할 때는 68개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조사하는 기업에서는 68명 이상 직원 되는 데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좀 성실하게 해준다고 믿음이 있으면 0.1만 곱해도 돼요. 그러면 1.645 이제 90%의 신뢰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그럴 때, 이때 이제 에러는 10% 허용을 하고요. 그러면 25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샘플을. 그래서 이 표본을 몇 개를 구할 것이냐, 그걸 정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통계학식이긴 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조사할 수 있으면 그 중소기업 직원들 전부 다 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부서장들은 최소한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든지. 사실 그 중소기업은 전수조사 해야 돼요. 전부 다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대기업의 경우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우리가 만나서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분석할 때. 그때는 이제 그 적절한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이런 공식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랜더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이라죠. 뭐 어떤 패턴을 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샘플 하나가 뽑힐 확률을 다 똑같이 하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가서 무작위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의견 조사할 때, 신문사에서 뭐 갤럽 여론조사 이런 거 할 때는 이 무작위 추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이럴 때는. 근데 뭐 그 선거철이나 이럴 때 그 여론조사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작위 추출을 안 하고 스트래티피케이션,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그래요. 층화 표본 추출. 그러니까 계층별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지지도를 조사한다. 그럼 서울 사람만 아무나 물어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인구 대비 서울에서 제일 많이 뽑고 샘플을, 그 다음에 경기도, 그리고 부산, 이렇게 이제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많이 뽑고, 그것도 여자도 남자 반 여자 반, 성비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연령대도 뭐 10대 20대 30대 40대에 따라서 그 인구 대비 그 비례해 가지고 각 층마다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표본 설계를 해서 그런 골고루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지역별로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서울 이런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
표본을 뽑는 거예요. 이런 거를 스트래티피케이션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수집 방법 중에 observation이라는 게 있죠. 관찰. 직접 현장에 가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 샘플링은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 이게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조사를 할 때. 이렇게 그 현장 조사를 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믿을만 하죠. 우리가 직접 보고 얻은 자료라서. 그렇잖아요. 설문조사하면 그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확히 정직하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확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샘플 사이즈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면 믿을만 하고, 그리고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가 쉽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비교적 다른 그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 돈이 덜 들어요. 우리 몸으로 떼오면 되니까. 그리고 측정도 할 수 있어요. 메저먼트. 예, 측정도 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우리가 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달리 행동할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없을 때, 관찰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네들 편하게 일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노멀 컨디션에서 조건에서 일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마다 일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 가서 그 관찰을 할 건지 그 시간 정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인터럽션. 그 사람들 일을 방해해요. 그렇잖아요. 관찰을 하면 하던 일을 멈추거나 아무래도 이렇게 누가 와서 관찰하고 뭐 와서 물어보고 그러면 일이 중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우리가 가서 봤을 때와 안 봤을 때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오류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관찰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누구를 관찰하고 무엇을 관찰하고 어디 가서 그리고 언제 왜 관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찰할 건지 이런 거를 미리 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적절한 사람한테 appropriate supervisor, 그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찰할 거다라고 미리 허락을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관찰하는 목적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inform. keep a low profile. 이거는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게 가능하면. 그 사람들의 그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low profile. 내가 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가능하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 적고 노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트한 거, 받아 적은 거, 조사한 바를 이제 데이터로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적절한 사람하고 한번 우리가 옳게 관찰을 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리뷰. 그리고 individuals at work, 일하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사소한 문제에 너무 깊이 있게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목적했던 그 관찰 대상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보고 지나가야지 뭐 이렇게 흥미 있는 거 봤다고 해서 거기 가서 오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나머지를 또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본 대로 관찰을 하라는 거죠. 자, 또 설문지가 있죠. 자료 수집 방법에. 설문지는 free format. 그러니까 오픈 퀘스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뭐 미리 내가 뭘 답을 다 써놓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거. fixed format은 미리 그 양식을 정해주는 거죠. 답 하는 양식을. 이 설문지를 하면은 장점이 빨리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설문지 쫙
돌려가지고 수백 명한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편할 때 그 설문지를 작성하면 되잖아요. 굳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네들이 뭐 노는 시간에도 되고 일과 후에 작성해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구할 때는 비용이 적은 편이죠. 그 다음에 anonymity, 이게 뭐냐면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익명성. allow for anonymity.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은 정직하게 대답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다가 자료 수집을 하면 그러면 좀 더 정직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된 거는 뭐 전산상으로 입력하기도 좋고 테이블로 엑셀 같은 데 입력하기가 쉽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회수율이 낮을 수가 있어요. 뭐 회사는 그래도 뭐 사장이 지시해서 설문조사 한다 그러면은 다 전 종업원이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설문조사할 때는 응답률이 5%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왜 신문에서 그 여론조사할 때 보면 응답률이 되게 낮아요. 전화 같은 게 해야 이제 한 10%, 15% 이 정도 되고, 설문지 돌려가지고서는 편지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응답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을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몇 개는 그 생각하기 귀찮으면은 그냥 쉬운 것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대답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칸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문지를 일단 돌리고 나면 그 말을 바꿀 수도 없고요. 리워드 할 수도 없고 그 질문을 응답자가 잘못 이해를 해도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없죠. 본인이 그냥 그 설문지 보고 대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자료 수집하는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태도나 표정 이런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문지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가 않죠.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설문지를 이렇게 정형화된 이게 고정 픽스드 포맷으로 이렇게 양식이 정해진 이런 설문지를 만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퍼센트를 랭크를 매겨라 여기. 그래서 이게 합쳐서 이제 100%가 되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값을 어떻게 쓰라고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스케일이죠.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yes, no로 대답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하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미리 값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자료 수집하는 그 설문지를 fixed format. 이제 그 오픈 포맷은 뭐예요? 그냥 뭐 회사의 문제점이 뭔지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자유롭게 쓰도록 그 빈칸을 남겨놓는 겁니다. 설문지 조사할 때는 어떤 그 팩트, 자료를 수집하고 그 오피니언, 의견을 수집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정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와 그 의견에 근거를 해서 이거를 프리 포맷으로 할 건지 픽스드 포맷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뭐 오픈 퀘스천을 할 건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렇게 미리 스케일을 정해 가지고 고정된 형식으로 질문서를 만들 건지 이런 거를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문항을 작성하는 거죠. Write the questions. 그 다음에 그 응답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지 다 자료 수집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잘못 물어봤네 그렇게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몇 명한테 스몰 샘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헷갈리지 않고 다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설문지를 실제 그 표본 대상들한테 쫙 뿌리는 겁니다. 또 팩트 파인딩 테크닉으로 인터뷰라는 게 있죠. 인터뷰. 그래서 이게 사실 시간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기 위해서도 인터뷰를 하지만 예를 들어 설문조사한 게 있으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verify facts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 면접, 회사에서 면접할 때 보면 서류 먼저 내잖아요. 근데 서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verify facts죠. 그리고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clarify,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을 이렇게 북돋워 주기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설문조사만 하면 뭐 좀 무성의한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앉아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면 그것 자체로 이제 컨설팅하거나 이런 분석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들을 참여시키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설문조사에 간다면 남의 일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분석가가 와서 인터뷰를 한다면은 나도 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자유롭게 어떤 아이디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들을 수도 있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 장점이 인터뷰에는 있죠.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도 unstructured 인터뷰, 그냥 인포멀하게 가서 만나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인터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스트럭처드 인터뷰, 구조화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을 가지고 가서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리고 한 질문당 시간을 얼마나 할애할 건지 이런 것까지 준비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도 물어볼 때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이런 게 오픈 엔디드 퀘스천이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뭐 그 정해진 답 안에서 고르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closed ended question이고요. 인터뷰의 장점은 분석가에게 인터뷰를 피면접자,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개방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답을 들으면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볼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가들이 말을 바꿔서, 그러니까 질문이 어려우면 이해를 잘못했을 때는 그거를 reward,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 따라 이 어떤 이해 정도나 업무 이해 정도, 이 질문을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정보 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설문지에서는 그걸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터뷰에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디 랭귀지,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이런 것도 우리가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억지로 대답하는가, 기분 나쁜가 이런 거를 이렇게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인터뷰의 이제 단점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훈련이 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기도 하고 잘못 수집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문지는 사실 뻔하잖아요. 근데 이 인터뷰는 누가 인터뷰하냐에 따라서 정보를 깊이 있게 잘 수집할 수도 있고 그냥 듬성듬성 그 사람들이 해주는 말만 몇 가지 듣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인터뷰하는 게 처음일 수도 있는데 미리 연습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팀원들끼리.
그리고 장소 때문에 그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제주도에 있는 회사라서 설문지밖에 돌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니면 또 뭐 그 작업 현장이 공장에서 막 시끄러운 데서 일하는 데 가서 인터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소 제약이 좀 있다는 거죠. 그 하는 절차로는 인터뷰이 누구를 인터뷰할 건지 사람을 정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사전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인터뷰하기 전에.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그 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이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 이후 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샘플 인터뷰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피면접자 이름을, 인터뷰이 이름을 쓰고요. 여기 보면 제프 벤틀리죠. 그리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매니저,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관리자다. 그리고 날짜, 그리고 시간, 그 장소. 그러니까 인터뷰는 이렇게 그 독방을 마련해달라 해서 독방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하는데 책상에 가서 하면은 뭐 전화 오고 또 누가 와서 결제해달라 그러면서 자꾸 그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응접실이나 아니면 회의실 같은데 한 사람씩 와서 뭐 인터뷰를 하도록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 주제는 이제 뭐 current credit checking policy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뭘 물어볼 건지에 대한 큰 그 타이틀을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배분을 1, 2분 정도는 인터뷰 왜 하는지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5분 정도, 5분씩 이렇게 question 1, question 2,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3분, 이렇게 이제 시간 배정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여기는 6개네요. 그죠? 그래서 뒤에 질문들은 이제 간단하게 1분씩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화식으로 내가 더 깊이 있게 물어보고, 뭐 이런 정리하고,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뭐 이런 말 하는 게 이제 팔로우업 그런 거고요. 그건 질문마다 이제 다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를 마치면서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멘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총 3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1분 정도는 질문하고 9분 정도는 그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소개하고 이런 걸 하는 시간으로 쓰고, 뭐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계략적으로 이 인터뷰가 30분 넘어가면 지루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바쁜 사람들이니까 30분만 시간 내주십시오. 근데 뭐 자기 그 대답하는 사람이 자가 발전해가지고 그 계속 시간을 더 들여서 이렇게 인터뷰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뭐 5분도 아깝다고 하다가 자기가 그냥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인터뷰를 길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로 시간 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1시간 이상 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준비가 이제 인터뷰 준비를 할 때 피해야 될 게 있어요. loaded question. 그러니까 짐이 많은 질문. 나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역사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러면 그거 사장 창업자 아니면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그 응답자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빅 퀘스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로디드 퀘스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리딩 퀘스천, 내가 유도 질문하는 거, 그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드 퀘스천, 이미 내가 정해놓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왜곡된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질문,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인터뷰 질문은 클리어,
그 언어가 명쾌해야 돼요. 단어 사용을 그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결하게. 그리고 여러분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질문의 일부에 여러분 오피니언을 거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길고 복잡한 질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avoid threatening question. 협박하는 듯한. 당신 이 응답을 잘못하면 누구한테 내가 일러 바쳐서 다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그 위협적인 질문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외에 뭐 경찰이나 검찰 뭐 이런 데서 옛날 그 대공수사본부 이런 데서 이 threatening question을 해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위압하고 이제 겁박주는 그런 질문들을 이게 안 좋은 질문을 이제 하는 경우가 영화에서 우리가 보죠. 근데 우리 뭐 여러분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 그 강압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겁주는 질문을 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건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 뭐 you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게 영어로. 근데 가능하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당신네 회사에서 뭐 사장님네 회사에서 이렇게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하냐. 우리 회사에서 나는 사실 이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렇게 질문하면 되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나는 당신네 그 회사하고 일원이 됐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us라든가 we라든가 our 이런 그 we 단어를 영어에서도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옷을 잘 입고 가야 돼요. 깔끔하게. 복장도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제 시간에 시간 맞춰서 꼭 가야 되고요. 가능하면 좀 적어도 한 10분 내지 20분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오픈 인터뷰 by thanking 인터뷰이 피면접자, 그러니까 인터뷰 받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쁜데 이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왜 하는지, 그 다음에 몇 분 정도 갈 건지, 그러니까 30분 정도 할 겁니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될 건지, 순수하게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 용으로만, 분석용으로만 쓸 거다. 일체 여기서 한 말은 외부에 유출이 안 된다. 심지어 이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잘 좀 보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는 두세 사람이 같이 앉아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시간 체크하고 한 사람은 받아쓰고 한 사람은 질문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같이 집단 면접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냥 상대방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그 이해할 때까지 캐물으세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예외적인 상황 이런 거를 질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해야 할 일은 옷을 제대로 입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요. 경청해야 돼요. Listen carefully. 그리고 인터뷰 전체에 그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지 상대방한테 넘기면 안 돼요. 이게 누굴 인터뷰하는지 모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내가 이해할 때까지 물어봐라. 프로브라는 게 이렇게 진단 시약 갖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걸 프로브라리죠.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매너리즘, 이 나쁜 버릇,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얼굴 표정이나 뭐 몸짓이나 그 이상한 버릇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잘 관찰하세요.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또 거기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얼굴 표정, 몸짓 이런 거요. 그리고 당연히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피면접자가 편하게
긴장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 감정이 격하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가다가 뭐 화가 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제 시간에 끝내고. 그게 이제 해야 할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대답이 말하는데 이거 대답 끝난 거 이렇게 미리 그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버벌 클루, 실마리, 그 다음에 몸짓이나 이런 데서 그 내가 상대방한테 뭐 싫다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누가 상대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갸우뚱한다든가 이런 거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난해한 용어, 만약에 부득이 뭐 전문 용어를 써야 된다, 정보 시스템 용어를 써야 된다 할 때, 그럴 때는 설명을 하세요. 그냥 자기만 아는 그 전문 용어를 막 쓰고 그리고 약자 막 이런 거 쓰지 말고요. 그걸 자곤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편견 이런 거를 드러내지 말고 듣기보다 말하는 거를 너무 내가 많이 하면 안 돼. 지금 인터뷰하는 거지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더 말을 많이 하도록 나는 질문만 하고 가능하면 나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그 받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넘겨짚지 마세요. 어쌔, 편견, 뭐 이런 거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를 하는 건 좋은데 받아 적는 건 좋은데 레코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이런 건 허락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짓, 바디랭귀지나 프록시믹스, 이게 프록시믹스라는 게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떨어지는 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프록시믹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건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눈빛, 그리고 몸짓 이런 게 이제 다 포함된 얘기죠. 이 프록시믹스라는 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를 둬라. 그 사회적 거리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좋은 용어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간을 두고 대화를 하는 게 효과적인가. 그게 이제 4가지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그게 intimate zone 하면 아주 가까운. 이건 이제 연인 사이나 친한 엄마 아빠 아니 저기 뭐 엄마와 아기의 거리, 이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거 정도가 이제 인티메이트 존이에요. 그래서 클로즈된 이게 1.5피트면 한 45cm. 45cm면 뭐 이 팔 그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깨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죠. 그러니까 상당히 친밀한 관계.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존.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에서는 한 45cm에서 1.2m 정도, 1m 정도. 그게 이제 퍼스널 존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친한 사이예요. 가족이나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뭐 영국 사람들 이렇게 가든 파티 할 때 보면 퍼스널 존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까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정서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소셜 디스턴스, 이 소셜 존이라고 하는 게 1m에서 한 12피트면은 한 3.6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4m. 그러니까 1.2m에서 한 4m 거리에 떨어진. 그러니까 쭉 떨어져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존을 소셜 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소셜 디스턴스 그러면 인간 관계에서의 거리를 두는 거라서 그게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소셜 디스턴스가 어떤 거냐면
내가 뭐 이렇게 인종차별을 한다든지 성차별을 한다든지 나이 차별을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가까이 안 가요. 거리를 두고 얘기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냄새 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소셜 디스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라는 말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physical distance, 물리적 거리를 띌 뿐이지 인간적으로는 친해져. 왜 인간적으로까지 멀리 보내야 된다. 그런 용어를 씁니까? 원래 그 뉴욕타임즈인가요? 거기서도 이 소셜 디스턴스란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냥 소셜 디스턴스라는 말을 계속 뉴스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사회적 거리 두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용어를 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씁시다. 이게 거리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존이라는 게 그다음에 퍼블릭 존은 아예 대중 그러니까 이거는 12피트 이상인가 4m 이상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하고 떨어지는 거리. 그죠? 연설할 때 연단에 있는 사람과 이게 대중하고 거리. 이게 한 4m 이상 되죠. 그게 이제 퍼블릭 존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가 좋을까? 여기서 퍼스널 존이 가장 적절하고요. 인티메이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또 소셜 존은 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친밀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퍼스널 존하고 소셜 존의 그 앞부분 그 정도 한 1.5m 정도 이내의 거리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디스커버리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이게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프로토타이핑 방식을 이용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프로토타이핑은 우리가 이제 알죠.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JRP라는 게 있어요. JRP는 Joint Requirement Planning 그러니까 합동 요구 분석 계획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개인별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 그 대표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폰서 이게 이제 오너죠. 이 프로젝트의 예산을 대주는 사람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그 이제 사회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가 중간에서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 보통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users and managers 사용자와 관리자들 그리고 scribes 이거는 이제 서기 받아 적는 사람 그리고 이제 IT 스태프 그 정보 기술자들 이거 보통 이제 여러분이죠. 시스템 분석가 물론 여러분은 스크라이브 그 받아 적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IT 스태프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쪽 기업에서 오는 사람이 이제 스폰서 그리고 이제 이 JRP를 이끄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니까 이걸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그쪽 회사에서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사회 보라고 해도 좋죠. 근데 가능하면 이 분석하는 팀에서 퍼실리테이터도 하고 스크라이브 받아 쓰는 것도 하고 IT 스태프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IT 스태프는 우리 측의 정보 기술자도 포함하고 그쪽 그 기업에서 정보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이 참여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 IT 스태프를 그렇게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어요. 그 JRP 세션을 계획하는 단계는 이제 장소 정하고요. 가능하면 그 업무 장소에서 떨어진 곳이 좋아요. 따로 회의실을 따로 갖는다든지 그리고 거기에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의자가 있어야 되고 화이트보드 그리고 오버헤드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 그리고 스크린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도 이제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누가 참여할 건지를 미리 정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현 업에서 좀 그 잠깐 요거
JRP 세션 하는 동안에는 현업을 좀 그만두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회의 순서 이런 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JRP 세션을 하는 기본적인 자리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스마트보드, 전자칠판이란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보드 이런 거. 뭐 여기에는 플립 차트 이런 건데 요새 뭐 플립 차트 쓰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 되게 이제 스크린하고 이 화이트보드 이런 걸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빔 프로젝터, 그죠? 그리고 이제 오버헤드 프로젝트 이런 건 요새는 안 써요. 옛날 필름 올려놓고 하던 건데 그거는 이제 안 쓰고요. 어쨌든 그 빔 프로젝터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상은 이렇게 디귿자로 배치를 하고, 여기에 서기, 받아 적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참석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고, 그 다음에 IT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앉고, 뭐 이쪽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배치해서 앉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푸드 앤 리프레시먼트, 이게 커피하고 음료수, 과자 뭐 이런 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 JRP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에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할 수 있게 편한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JRP 세션을 할 때는 원래 그 회의 순서에서 너무 벗어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회의 순서대로 가능하면 진행을 하는 게 좋고, 그 스케줄대로 좀 일정을 지켜주고, 너무 말을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이 받아 적는 사람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서기가 충분히 노트를 할 수 있을 정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너무 기술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디서나. 그리고 만약에 이게 JRP라는 게 각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그 의견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좀 중재를 하는 그런 그 기질을 좀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면서 ample breaks, 그 커피 타임도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의견이 일치가 되도록 좀 북돋아 주고요. 그리고 사용자와 관리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한두 사람,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전부 다 도미네이트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뭐 독점적으로 얘기를 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꽂아놓은 보리자리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게 퍼실리테이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미리 정해진 규칙 이런 거를 좀 따르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하는 이런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특히 이제 JRP 세션에서 바람직한 그 아이디어 얻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얻는 방법인데, 이거의 그 가이드라인, 그 진행하는 방법을 보면 이게 아무나 참여하면 잘못하면은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외딴 장소에 갖다 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자꾸 뭐 들랑거리거나 뭐 전화가 오고 이런 거가 이렇게 이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자꾸 끼어들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조용한 방에 가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 왜 하는지 목적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이게 적도록,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적도록, 아까 스크라이브 그 서기처럼
적는 사람을 하나 정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 브레인스토밍이 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그 팀 멤버들이 아이디어를 가능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쏟아내는 겁니다. 우선. 그리고 절대 중간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반박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뭐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얘기든지 자유롭게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때까지 모든 그 멤버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의견을 다 받아 적은 다음에 그걸 이제 중복되는 말 빼고 그 의견들을 이렇게 재정리해서 나중에 최종 의견을 합의된 의견을 찾아내는 방법,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JRP를 하면 사용자들이 다 거기 참여하고 특히 이제 부서 간의 갈등, 사용자 간의 갈등 이런 게 이제 여기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요구 사항 분석이 바뀔 확률이 줄죠. 그리고 시스템 개발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을 이 JRP 세션에서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 자리에서 수정해 가면서 요구사항을 들어가면서 수정하고 바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허락받고 승인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JRP를 하면. 그래서 그 자료 수집을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이라는 게 기존의 서류, 양식, 보고서 그리고 파일 이런 데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시스템을 실제로 가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다 수집하면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설문지를 돌릴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디스커버리 프로토타이핑,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는 프로토타이핑 그걸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직접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제 나중에 기업에 가서 그런 SI 업체에서 이런 게 일을 하면 한 사람은 앉아서 프로그램을 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툴들이 좋아서 그 사용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시스템을 이제 막 수정을 바로바로 해나가면서 그 요구 분석을 하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4, 5년 여러분도 실무에 가서 하다 보면 그 정도 이제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토타이핑 디스커버리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항상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6장 내용이 좀 길었죠?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